미래학자로 유명한 엘빈 토플러. 그가 쓴 책 제3의 물결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의 저널리스트는 토플러의 이론에서 제3의 맛이라는 개념을 찾아내 그 맛을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제1의 맛은 소금이다. 가장 기본의 맛이다. 제2의 맛은 소스의 맛, 즉 양념의 맛이다. 재료에 양념을 얹어 두 가지의 맛을 동시에 취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두 맛을 더한 것이다. 거기에서 나아간 제3의 맛은 무엇인가? 바로 발효의 맛이다. 우리의 된장과 간장과 고추장이 거기에 속한다. 또 다른 발효 음식인 김치. 김치는 양념의 맛도 아니고 채소의 맛도 아니다. 양념과 채소가 결합해 만들어낸 제3의 맛, 발효의 맛이다. 그 발효의 맛이 음식 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체험 관광은 여행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관광으로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여행 방식이다. 김치 체험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직접 김치를 먹어보고 또 담아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일본인들의 경우는 김치에 상당히 익숙한 편이다. 매운맛도 곧잘 견뎌낸다. 물 좀 주세요. 배추 한 포기씩을 놓고 담가 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겐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외국인들은 더없이 진지하다. 그들에게 김치는 새로운 건강식의 대명사다. My daughter's a vegetarian. I'm a big vegetable eater too, so I would just naturally know that it's very healthy. キムチ日本で作るときはもうキムチの素があってそういうもうソースになったようなのを白菜にかけるから中に何が入ってるか知らないと思う。でもあんまり日本人はベジタリアンとかそこまではないからあんまり豚肉食べないんですよ。ほとんどいないから。 김치를 맛봤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일부분만을 맛봤을 뿐이다. 김치의 참된 맛은 익은 김치, 즉 발효의 맛이다. 일본 김치는 겉절이기 때문에 뭐 젖산균이 자란 김치가 아니거든요. 젖산을 첨가했다 할지라도 젖산균이 자라있는 김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김치는 익은 김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그 규격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김치를 손들어준 이유는 우리나라는 발효 김치라는데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익은 김치와 생김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두 김치의 배추를 갖고 인장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인장도는 배추의 절단 강도로 씹는 맛과 연관이 있다. 실험 결과 익은 김치가 상대적으로 더 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익은 김치와 생김치의 세포 조직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발효가 안 된 생김치의 세포에는 비교적 선명한 섬유질이 남아있다. 발효 후엔 섬유질은 뭉개진 대신 세포 간의 간격은 좁아졌다.
생김치보다는 그 익은 김치 경우는 굉장히 배추의 조직이 조밀합니다. 세포벽과 세포벽이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씹을 때 조금 더 탄성이 붙는 거죠. 약간 쫄깃쫄깃할까 아삭아삭 씹는 맛이 조금 더 굉장히 강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한 변화는 단지 씹는 맛의 차이인가? 이번에는 발효 전 김치와 발효 후 김치의 성분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발효 전에는 없던 성분이 발효 후에 나와야만 발효 김치의 참된 차별성이 인정될 것이다. 과연 두 김치의 성분에는 많은 차이가 났다. 가장 먼저 산도가 증가함으로써 위생성이 더 증가됐다. 단백질 성분 역시 아미노산으로 변화됐다. 인체 생리작용에 유리한 생리활성 물질로의 변화다. 특히 젖산균의 경우 10,000배에서 100,000배까지 증가했다. 젖산균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젖산균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가장 적절한 말이 장내 정화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화작용. 그 균 중에는 이제 암을 일으키는 균도 있고요. 또 대장균 같이 그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배가 아프다든지 방구를 끼고 배가 부르고 등등 여러 가지 배에서 이제 이상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 놈을 이제 젖산균이 들어가면 걔네들을 퇴치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성분이 변화되면서도 부패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패와 발효, 그 차이는 무엇인가? 발효라는 건 주로 탄수화물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가 되지만은 그거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그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발효하고는 화학적으로 일어난 거는 같지만은 주가 되는 게 단백질이냐 또 탄수화물이나 다르고 또 그런 것들이 부패라고 하지만은 인간 생활에 유용할 때 우리가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젓갈에서 이루어진다. 젓갈은 수산물로 만들어진다. 수산물의 단백질 성분은 발효를 통해 전부 분해돼 버린다. 이거 3대1로 새우 3개에 소금 하나씩 넣으면 되거든요. 젓갈을 담는 방식은 단순하다. 신선한 상태의 수산물과 소금을 일정 비율로 섞어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키면 된다.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 게 관건이다. 소금 농도가 20 내지 25% 이런 정도 섞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발효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산물들이 저장되는 거죠. 염장되는 거죠. 그런 염장하면은 걔네들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나요. 자가 분해되는 게 일어나요. 내염성 미생물들이 살아서 단백질을 전부 분해시켜 버려주죠. 그러니까 아주 그 젖국으로까지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발효는 장기 저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장기 저장을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옹기다. 만약 한국에 옹기가 없었다면 발효 음식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음식의 발효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잔이라 하는 게 이런 김성으로 보면 영문이라요. 위에 잘 담으면 하던 솜씨라도 해년 담아도 장맛이 있을 때가 있고 장맛이 갈 때도 있고 이래. 이게 빈덕이 많은 음식이라도 막 참 거득해서 짜릿함 이 장 막가만 못 먹거든요. 내기면 못 먹어요. 예. 이거는 얼마나 지금 오래되셨어요? 여기 지금 담아놓으신 거는? 장에서 뭐 2년 1년 담아가지고는 올해 담아가지고 올래 했던 장은
맛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해 떠서 지랑이고 된장이고 당면 것보다가는 묵히는 게 맛이 나. 한해 끄면 묵까 먹어야 되지. 당연히 해장이 맛이 없잖니. 음식 하나를 만들어 1년씩, 2년씩 먹는다는 건 확실히 대단한 보관술이다.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발효하게 만드는 힘, 그것은 전적으로 옹기의 힘이다. 우리의 옹기는 흙으로 굽는데 흙의 거친 입자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표면 전체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그릇이다. 그 구멍이 내부와 외부의 공기 유입을 돕고 음식의 발효를 돕게 된다. 발효를 위한 그릇인 셈이다. 독 속의 그 발효 물질들이 제대로 발효 숙성하려면은 소량의 이제 신선한 산소도 필요하거든요. 그 옹기는 그것을 통과시켜 줄 뿐 아니라 이제 자체 내에서 소위 만들어진 필요 없는 그런 불순물들 이런 것을 배출해줘요, 외부로. 그런 교환 능력이 있어요. 옹기가 줄줄이 놓인 장독대는 한국 음식 문화를 완성시킨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이 장독대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한국의 식단은 가히 발효 음식의 천국이 된다. 옹기를 채우고 있는 된장과 고추장, 간장, 이 모두가 발효 음식이다. 된장이나 고추장은 그 자체로 반찬이라기보다는 물에 풀어 찌개를 끓이거나 하는 양념에 가깝다. 많은 경우 채소류와 곁들여 소스로도 먹는다. 한국의 식탁에는 꼭 고추장, 된장, 간장이 밑반찬으로 오른다. 식탁에서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양념까지도 우리는 모두 발효식품을 썼던 것이다. 그 세 가지 종류의 장은 모두 콩 발효식품이다.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콩을 삶아낸다. 잘 물러서요. 삶아낸 콩은 절구통에 넣고 찧어낸다. 찧어낸 다음에 그것을 네모나게 만들어 숙성시키게 된다. 바로 메주를 만드는 과정이다. 메주는 자연 상태로 건조되는데 이것이 고추장, 된장, 간장의 재료가 된다. 장을 담글 때는 꼭 치성을 들이곤 한다. 장의 발효 과정이 워낙 오묘하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풍속일 것이다. 자, 그저 오늘 3월 3일 날 그저 간장을 담수다. 간장에 그저 꿀맛이 돼갖고 그저 다디다고 만나게 그저 나를 받아서 오늘 간장을 담고서 게 맛있게 다 해주십소서. 간장을 담글 땐 먼저 소금을 맑은 물로 걸러내 준비해 놓는다. 아따 메주가 잘 빼갖고 꽝꽝하니 잘 몰랐다. 메주를 깨끗이 씻어 소금물 항아리에 넣고 숙성을 시키면 간장이 된다. 이 메주를 건져내 으깨면 된장이 되고 메주 가루로는 고추장을 담는다. 숯을 넣는 건 정화 작용을 돕기 위한 장치다. 자, 간이 맞다는 거. 자, 이렇게 탕불이 아주 맛있게 그저 해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그 조미식품으로는 아주 간장을 많이 썼는데 굉장히 그 지혜로운 거죠. 그냥 단순히 소금물을 쓰는 게 아니라 콩을 갖고 발효를 시켜서 그 각종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면은 굉장히 정미 성분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맛이 있게 하면서 단백질도 공급이 되고 그 아주 좋은 조미료죠. 한국의 식단은 가히 발효 음식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한국 식단에는 채식의 비중이 높다. 거의 모든 반찬이 채소류다. 육류를 쓰긴 하지만 비중이 아주 낮다. 채식만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비빔밥은 최근 들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양은 육식 중심의 식단이다. 이들의 과도한 육식은 적잖은 재앙이 되고 있다. 과도한 육식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사찰 음식이다. 사찰 음식은 완벽한 채식이다. 삶아 무쳐내는 이 채식은 날 상태로 먹는 서양식 샐러드와는 또 다르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는 샐러드로 각종 채소류를 샐러드로 공급하거든요. 썰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채소류 속에 살고 있는 오염 미생물들을 어떻게 정화시키느냐. 그게 초점이에요, 그 사람네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게 김치예요, 발효김치. 그런 그 채소, 그런 오염된 채소류를 염장해서 김치를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젖산균이 생겨가지고 젖산균이 그들 오염 미생물들을 전부 정화를 시켜요. 오염 물질을 없애기 위해 인류는 화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불에 닿는 순간 영양소는 파괴된다. 생식도 화식도 아닌 발효식. 그것은 미래의 음식, 대안의 음식이었다. 이 김치야말로 생식도 아니고 화식도 아닌 중가운데 있는, 즉 자연 그대로이면서도 거기에 발효적인 성분을 가미시킴으로써 술을 담그는 것처럼 담궜다 이거예요. 김치를 담근다, 술을 담근다. 이 담그는 문화, 이 발효 삭히는 문화, 이것은 인간의 문화와 자연이 서로 합쳐져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발효 중심의 문화다라고 할 때는 문명에 치우치지도 않고 자연 그대로 있지도 않는 한가운데에서의 그레이존, 소위 그 문화의 극단적인 면과 자연의 극단적인 면으로 서로 대립 갈등을 하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 어울려서 삭혀져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또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연 스스로 이렇게 삭혀가는 그 열, 힘,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합쳐진 하나의 그 문화와 자연의 어울림이다. 이게 발효식의 특성이다.